사회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놀루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저자는 스티브 맥코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스티브 맥코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스티브 맥코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코드 컴플리트라고 하는 책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코드 컴플리트, 레피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그런 스티브 맥코넬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본인의 경험을 입각해서 1998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2017년도에 이 내용이 딱 떨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서 담고 있는 핵심 내용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사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목금은 더 중요한데 오늘 내일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잘 들으시면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컨센서스를 유지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건강 관리 할 때 그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주로 우리가 어떤 유형에다가 관리라는 말을 붙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관리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나요? 보통 관리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은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망가지거나 원치 않는 상황으로 전이되는 그러한 상태, 상황, 대상,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라는 말을 붙이죠. 예를 들어보면, 야, 너 몸 좀 관리해. 좀 관리 좀 하면서 일을 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챙기면서 하라는 거죠, 관리.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간다. 또, 야, 김수석, 재정 관리해. 그럴 때 재정 관리해 할 때의 그 재정 관리에서의 그 재가 관리 좀 해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어요? 보통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야, 재정 관리를 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제가 사회생활 혹은 회사생활, 우리 팀의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야, 재정 관리 좀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에다가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상태, 대상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그러면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가만히 놔두면 망한다는 얘기죠. 요구사항 관리에서 요구사항을 가만히 놔두면 그 요구사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끔 제멋대로 변경되고 애매모호하고 제가 해석한 거하고 내가 해석한 거하고 다 제각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와서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이 수업이라는 건 내가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지나면 그때 당시에 이미지만 생각하지 컨텐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 쓰고 적고 집중하고 타이핑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잘 이렇게 접수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 뭐뭐뭐 관리할 때 그 관리의 대상은 쉽게 망가지거나 망하거나 잘못된 상태에 도달하는 거를 관리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관리라는 말이 되게 유식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리얼하게 우리가 쓰는 말을 쓰면 애쓰는 거죠. 그 상태에 가지 않게끔, 저놈이 퇴사하지 않게끔, 제가 업무를 잘하게끔,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게끔, 실패하지 않게끔 뭔가 부단히 애쓰는 행위를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관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에 소스 코드만 내가 담당하면 되는데, 괜히 PM 맡고 PL 맡고 뭐 팀장 맡고 그러면 사람도 관리해야 되지. 뻑하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만나면 퇴사한다는 얘기하지. 그거에 마음 써야지. 제가 나 때문에 퇴사하는 건가, 쟤 때문에 퇴사하는 건가. 그런 내가 개발을 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원치 않은데 신경을 쓰니까 스트레스로 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관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형상 관리, 품질 관리, 다 관리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라고 붙이는 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되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요. 그게 관리라고 붙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있어요. 이게 10년 전의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스탠디시라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2018년까지 1994년도부터 쭉 조사를 했어요. 한번 쭉 보세요. 검은 색깔은 위태한 프로젝트고요. 빨간 색깔은 정말 망한 거예요. 녹색은 원래 생각한 대로 잘 수행된 과제예요. 그럼 보시면 도대체 이 검은 색깔 챌린지 그리고 이 빨간 색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이 검은색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항상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넘죠. 가장 클 때는 여기 보시면은 거의 85%까지 갔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는 한 70%뭐 고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제 리얼 데이터예요. 근데 챌린지라는 말은 완료는 됐는데 인력 변동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졌고 더 들어갔고 유지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 실패는 가다가 정말로 완료하지 못해서 끝난 거예요. 캔슬 된 거고. 석세스, 그러니까 실제 석세스 된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한 예산, 계획한 인원이 계획한 요구사항의 범위를 제대로 완수를 했을 때 석세스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실패가 없죠. 그냥 다 성공이야.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민낯을 봐야 되는데요. 이놀루스는 어떠세요? 이놀루스는 냉정하게 봤을 때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챌린지드가 많습니까? 아마 이 통계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는 안 망했을까요? 성공한 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다 몸빵을 한 거거든요. 웃으시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그거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관리로 애를 써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의 야근과 특근과 주말 반납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원래 이 바닥은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대략 저는 이 데이터를 언제 봤냐면 2008년도에 봤어요. 2008년도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PM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그래프를 봤는데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왜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게 얼마나 진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이 그래프 갖고 제 보스한테 가서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거의 이 선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70%는 안 된 거죠. 30% 정도만 제때. 근데 내가 실패하면 그 100명 중에 70명에 나는 속하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성공했어. 그러면 100명 중에 70명이 실패하는 이 분야를 나는 성공한 거니까 내가 굉장히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잘 된 거죠. 어려워요. 보통 실제적으로 75%가 실패를 한다고 그러고요. 25%가 성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1년에 10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개 정도는 실패. 나머지 2-3개 정도가 성공.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찾아봤대요. 도대체 왜 실패를 하는 거야? 왜? 실패의 원인이 뭐야? 라고 했더니 크게 5가지의 꼭지가 나왔다는데요. 저는 또 이거 보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제가 왜 부담을 느꼈을까요? 여기 3분 딱 앞에 앉았네요. 네, 잘했어요. 자, 한 사람씩 읽어봐봐요. 제일 실패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됐던 게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불명확한 요구사항. 네, 요구사항이 불명확했대요. 2번째, 뭐예요? 찾은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었대요. 3번째요, 뭐예요? 짧은 프로젝트 기간. 이건 항상 그렇죠, 항상. 네? 짧은 프로젝트 기간. 그 다음요? 자원 부족이요. 그 다음요? 개발 완료 변경. 이게 실제 나이파에서 2008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앞에 나왔던 그런 실제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의 비율을 나이파가 보고 조사를 한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 조사해봐.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PM인 나는 다 이거 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눈 씻고 찾아봤어요. 저는 그때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하고 2005년도에 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입사를 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건 그 요구사항과 아키텍처를 전공을 해서 갔었어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혹여나 좀 아키텍처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블루프린트니 청사진이니 이런 아주 화려한 용어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되게 그것만 있으면 뭔가 되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책 같은 데 보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박사과정 이제 갓 졸업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막 읊어댔죠. 근데 여기 보면 기술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김진태 너. 네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안 했지. 자꾸 바꿔댔지. 일정 제대로 못 짰지. 리소스 관리 못 했잖아. 이게 다 누구예요? 관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건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잠깐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을 한 건데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죠.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개발도 해야 되지만 개발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혈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프로젝트 관리고, 근데 그 프로젝트 관리만 또 떠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개발과 관리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경험을 가지고서 현재 수석되고 좀 몇 년, 너 회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됐지? 10년. 그러면 된대. 네가 이 PM 해. 보통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나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되고, 나는 코딩은 자신이 있겠는데 그 외에 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당황하죠.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관리자를 맡겨서 뛰어난 관리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하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힘들어지죠.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존 전략은 그런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고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4부.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책을 볼 때 꼭 그 저자의 사진을 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책을 읽을 때하고 사진을 기억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하고의 그 친밀감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은 꼭 저자에게 이메일로 물어봅니다.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네 책을 내가 돈 주고 샀다. 그 얘기를 듣는 저자, 싫어할 저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네 책을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다.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저자가 없죠. 그래서 꼭 사진 한번 보시고요. 4개의 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학교에서는 자, 시작! 해서 읽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한번, 학교는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부 시작. 2부 3부 4부 네. 1부는 요 책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를 이 저자는 서바이벌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생존. 그래서 생존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고방식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살고 싶어? 그러면 생각을 바꿔. 이 얘기예요. 너 살고 싶어? 니네 프로젝트, 니네 팀원들 살리고 싶어? 이제 지긋지긋하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1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얘를 따라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지만 16주 동안에 하는 거를 압축해가지고 4일 동안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지만 하나만 기억할 거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걸 건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존하고 싶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걸 준비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면 돼.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뭐 몇 가지가 나오죠? 예.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저자가 글을 쓸 때 챕터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챕터를 임의로 막 넣지 않아요. 여기 책을 써보신 분 계신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혹은 논문을 써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논문 그 한 서너 페이지, 많게는 뭐 3, 40페이지를 쓰는데도 그냥 막 쓰지 않거든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책에서는
저자만 쓰는 게 아니라 편집자도 검토를 하고 베타 리더들도 검토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검토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챕터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생존을 위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답을 다 알려줬잖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래요. 예. 아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두 번째, 작은 요구사항의 변경이었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3부는 1부와 2부, 1부는 생각을 바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고, 2부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 준비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3부는 이제 1부와 2부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스큐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전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에 대한 설명.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왜는 다 여기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되고 아마 오늘 내일이 여기가 위주로 많이 될 겁니다. 4번은 임무 완료인데요. 임무 완료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생존을 위한 작업이 있다.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사람을 빼가지고 저기다 넣지 마라. 이 얘기를 이 4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저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제품이 완성도 되기 전에 일정 예산 초과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제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일정 예산을 초과한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한 단어만 꼽으라고 그러면 저 문장에서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산. 초과이죠. 여러분과 저와의 시각이 다르군요. 대부분이. 근데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일정 예산 초과한 형태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실패해서 딱 들여다 봤더니 일정이 늘어났거나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갔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전에 여러분들하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 차세대 시스템 개발하는 프로젝트, 뭐 300명, 400명, 뭐 500명 이런 게 3년, 4년 이런 거에 걸리는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에서 20여 명, 보통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규모에서 6개월, 6개월 정도, 보통 6개월인데요. 6개월, 여긴 지금 3에서 18개월인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제일 좋긴 합니다. 네. 요 정도의 규모의 미드웨어를 짜는 게 아니고 업무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커스터머가 윈도우상에서 뭔가 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이런 거지. 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다, 네? 바다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딱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지금. 예? 본 교육 대상자, 이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책을 사서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들으면 더 좋고요. 강의를 안 듣고 들으면
잡니다, 그냥. 되게 졸려요. 저도 처음 해볼 때 되게 졸렸어요. 한 7, 8번 읽고 강의도 4, 5번 하니까 이제 감이 오는 그런 분야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네, 항상 챕터 시작하기 전에 앞에 그 챕터의 대표적인 내용을 한 문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걔만 빠삭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짜잘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파인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있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매우 낮아요. 사실 꼭 그렇게 낮아야 할 필요도 없다. 실제는 매우 낮은데 왜 그렇게 맨날 매우 낮은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저자의 말은. 그죠?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으려면 문명화된 방식, civilized way로 프로젝트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 가능할 거다. 요지는 뭐예요? 프로젝트 성공하기 힘들지? 그거 원래 힘든 거야. 그런데 나는 왜 맨날 그렇게 애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방식이 있어. 내가 사용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문명화된 방식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문명화된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여러 성공의 수준에 따라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총 5가지 항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잘 보시면 맨 피라미드 그래프 하단에 생존 욕구,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고 팀도 해체되지 않고 누구도 퇴사하지 않고 힘들어서 퇴사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물리적 작업 환경이 갖추어져서 있는 상태, 이게 생존 욕구. 이 생존 욕구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이 뭐예요? 일정과 기능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이 이행이 되어짐을 서로 믿을 수 있는 단계.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팀워크라는 게 생기는 거죠. 활력 있는 팀이 있어서 서로 간의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고 생산력 있는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소속감과 사랑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이 유지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번 프로젝트는 어땠어? 라고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라던가, 그죠? 되게 재밌었어 라던가, 저 사람은 다시는 일 안 해. 그냥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회고를 한단 말이에요. 짧게라도. 그럴 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자아실현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원하면 딴 책 봐라. 그 얘기예요. 팀워크를 원해? 팀워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팀워크이고 나발이고 자아실현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니네들이 죽지 않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고 팀도 해체되지 않아서 누구도 정리해고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최소. 따라서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야. 어이씨, 그 빡신 거 어떻게
그러니까 생존을 못하는 거라고. 그게 문명화된 방식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초점이에요? 자아실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키텍트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거 보증 못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팀워크가 좋아져요? 그것도 보증 못해요. 그런 거는 어디나 줘버려 이 얘기야.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니네 정리하고 되지 않게 해줄게.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게 해줄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생존을 위해서 아까 이 저자는 생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나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문명화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문명화된 방식을 이 저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사람 누구예요? 고객이지. 네? 일단 돈을 댔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건 하여튼 돈을 대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 고객. 그 돈을 받고 혹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받을 사람들 프로젝트 팀. 이 고객과 프로젝트 팀이 각각의 문명화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고객이 갖춰야 될 권리, 프로젝트 팀이 갖춰야 될 권리 이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읽으셨죠? 박경희 수석님 읽으시면 되겠네요. 고객의 권리장전, 고객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사람 있죠? 네? 1번 손보사. 거기를 생각하면 돼.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따르게 할 권리. 프로젝트 목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야? 라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를 세우고 이거에 따라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프로젝트 목표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손보사. 근데 여러분 프로젝트 목표 누가 세웠어?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세웠다니까요? 고객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프로젝트 팀이 행사했어.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주는데 돈을 주는 주체가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이거야라고 명확하게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이건 항상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과의 관리.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수립할 권리?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은 누가 수립해요? 프로젝트 팀이 하는 거죠. 고객은 뭘 알아야 됩니까? 비용과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알아야 됩니까? 한 번 계약할 때 이번 프로젝트는 8개월짜리입니다. 특급 둘, 고급 셋 이렇게 들어가서 개발을 할 거고요. 비용은 1억이요. 이거를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퉁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알 권리인데 고객이 요구를 하거나 자 매월 예상되어지는 우리 프로젝트가 원래 예산된 비용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죠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객 없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죠. 고객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생존을 하려면 프로젝트 팀이 할 게 있고 고객이 할 게 있잖아요. 그럼 고객이 그 권리를 못 찾아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힘들지 않으려면 생존을 하려면 고객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켜주면서 알려줘야지 계속.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알 권리가 고객에게 있어서 고객이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똑똑한 고객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고객은 바보야. 그래서 여러분들
팀이 해체돼가고 막 프로젝트 취소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 이러면은 한 달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자꾸 이렇게 알려줘야죠.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고객의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 그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할 것들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재밌는 건요, 문명화된 방식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를 빡세게 할 권리, 테스트를 빡세게 수행해서 결함을 추적해야 될 의무, 이런 유형의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죠? 이런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죽고의 문제는 엔지니어링 역량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엔지니어링 역량은 생존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일단 살아남는 거는 챙기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살림꾼,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자, 예,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봐요. 기능을 결정할 권리죠. 네, 결정을 누가 해줘야 돼요? 고객이 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결정 누가 해요? 그리고 고객이 기능을 결정할 수 있게끔 저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끔 계속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 고객이 그 권리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아니 뭐 기능도 들이밀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뭐 킥오프 때만 잠깐 설명하고 한두 주 하더니 이제 또 한참 지나서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이 권리를 활용을 못하니까 프로젝트가 가는 거죠. 처음에 고객의 권리 장전이니까 하이 저 고객이 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했죠. 실제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4번이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권리와 이 같은 변경 작업에 드는 비용을 알 권리. 비용을 알 권리 맞습니다. 네. 고객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지고 있는 거는 고객은 요구사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그쵸? 예. 그런데 변경할 때 변경에 따른 코스트하고 판단할 권리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요구사항이 변경된 걸 요청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럴 겁니까? 설사 고객이 변경을 했을 때 이 변경된 건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없고 끼미도 안 보이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걸 계속 노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제가 어차피 안 하는, 나중에 그러면 고객이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데미지는 누구한테 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알려줘야 돼요. 그 근거 자료 계속 남기고, 네? 이거 바뀌시면 이렇게 돼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바뀌고 이거를 업데이트 하려면 이렇게 돼서 일주일 더 딜레이가 될 거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객의 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대략 이만큼의 일정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거는 PM의 문제니까 그냥 뭐 PM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실제 말단 개발자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라인의 코드를 짜요. 그래서 PM이 피처를 몇 개 더 개발하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대략 얼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피처를 개발할 때 대략 얼마가 걸렸으니까 대략 얼마가 걸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개발자는,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200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수백 개의 회사를 돌아다녀 봤지만 개발자신가요? 개발하세요? 개발자를 콕 찔러가지고 자 어제 몇 라인 짰어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저께는요 보통 얼마 짜요? 몇 라인 정도 짜시죠? 일주일은요. 그리고 그거를 PM도 몰라요.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김진태가 필 받으면 막 이만큼 나오고 1000라인,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막 참담하고 그러면 50라인. 아, 김진태는 날르면 1000라인, 우울하면 50라인을 김진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 PM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도대체 몇 라인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추이도 몰라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애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고객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죠. 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됐을 때. 고객 변경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변경이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변경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카드가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이거 너무 오래 끄는데? 자, 5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프로젝트 현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권리. 자, 프로젝트 현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권리를 만약에 제가 시험을 낸다고 해봐요. 우리 금요일날 시험 보긴 할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시험을 냈어요. 프로젝트 현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권리는 고객의 권리인가 프로젝트 팀의 권리인가? OX. 지금 몰랐어. 지금 이제 몰랐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해 이거를? 프로젝트 팀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좀 쉽나요?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 팀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에서 쭉 하다가 쟤를 하나 쏙 끼워놔요. 못 찾아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젝트 현황을 명확하고 알아야 할 권리를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로젝트 팀. 그건 당연한 거고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프로젝트 현황이 어떻다를 고객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하면 고객이 프로젝트 현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지금 개발 진척률 50%입니다. 이슈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주 개발 진척률 52%. 진척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다 보니까 외주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지난주는 50%. 지금 52%. 이 2%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설명 못 해요? 설명 못 해요. 그럼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전혀 프로젝트 현황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6! 읽어보시겠습니까? 비용 일정 품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받을 권리. 예. 이건 상당히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고객에게 다 오픈을 하고서 그거잖아요. 우리 핵심 개발자가 2개월 뒤에 프로젝트를 만료 4개월을 앞두고 2개월 정도 지나서 퇴사할 거예요. 이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고객의 권리로서 볼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 리스크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전자에 있을 때 프로젝트가 5팀, 그러니까 저희 파트 안에 소파트가 5개가 있었거든요. 그 5개 한 파트마다 많으면 6명, 적으면 3명 정도의 규모의 소파트였어요. 거기 소파트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그 5명하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자, A 파트장. 니네 리스크 1번부터 10번 말해봐. 외워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알고서 1번, 2번, 3번, 4번, 1번 어떻게 할 거야? 주주주주주 나와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 현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리스크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7번이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프로젝트 산출물을 열람할 권리. 프로젝트 산출물. 데모하고 시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고 고객이 산출물을 줘도 이해를 못 해. 그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예. 어쨌거나 지금 이 7가지를 고객의 권리장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 이제 자신있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프로젝트 팀의 권리장전 1번 읽어보실래요? 프로젝트의 목표를 읽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권리.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고객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목표를 세우고 따르게 할 권리가 있었다면 개발팀, 프로젝트 팀은 무슨 권리예요? 응? 뭘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알고. 목표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알고 나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거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가 마크되어 있어야 되고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태스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2번이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숙지하고 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권리.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 숙지를 한 후 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권리. 이걸 요구사항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3번이요? 소프트웨어 기능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가진 고객 관리자, 마케터, 기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권리. 예.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있는데 안 만나죠. 고객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우리 담당 관리자, 마케팅, 다른 부서 사람들 자주 만나는지. 4번이요? 프로젝트의 각 단계를 기술적으로 책임있게 수행하며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 조기 코딩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거는 거의 무시되는 권리죠. 조기 코딩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그죠? 예. 5번이요? 할당된 작업량과 일정을 승낙할 권리.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이론적인 방식으로 비용과 일정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추정치를 내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추정치를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잘 안 되시죠? 6번이요? 프로젝트 현황을 고객과 상위 관리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할 권리. 예. 정확하게 보고할 권리.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보다 저라면 여기 하나 더 들 거예요. 정직하게. 예. 숫자로 뻥튀기 하지 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에서 52%. 아무 의미 없는. 예?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런 거. 그거 사실 나중에 까봤더니 50%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은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이 아니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에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엔지니어만큼, 담당 엔지니어만큼 그 분야를 꿰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럼 어떻게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상황을.
저희 회사는 정직하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고용계약서에 써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봐주지만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자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고용계약서 이렇게 썼으니까. 예. 계속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예. 잘라도 되겠죠? 잘라도 되겠죠? 7번이요.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업무 특히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 수행 시 자진 간섭으로 산만해지지 않을 것. 집중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이 프로젝트 팀의 권리는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를 딱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고객의 권리가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는 들이민 게 뭐가 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고객 그리고 개발팀, 뭐 프로젝트 팀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우선순위죠. 여기는 목표를 수립하고 우리는 수립된 목표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권리대로 일을 하면 문명화된 방식으로 일하는 거고, 이러면은 프로젝트가 훅 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노노스는 얼마나 문명화돼 있으시죠? 그거를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이런 얘기들, 그 책에 보면 마지막 챕터에 다시 정리를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존 욕구가 충족되어 있고 고객과 프로젝트 팀이 상호 프로젝트 권리를 존중하기로 동의했고, 그래서 킥오프를 할 때 킥오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합의하고 교육하는 것도, 고객을 교육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코딩만 이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실제로.